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13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보시다시피 0.43% 정도 올라줬고요. 그리고 S&P 500은 0.2% 정도, 네,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정도 올라줬네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0.45%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국장은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엔비디아는 살짝 빠졌고, 네,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뉴스케어페어 원전주.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살짝 조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차트 보니까는 지지라인 때 딱 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지지라인 때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지지라인 때까지 조정을 받은 겁니다. 네, 이제 월요일날 주가가 중요하겠죠. 월요일날 여기가 깨지면은 부정적일 것이고 지지를 받으면은 지지받는 양봉이 통통한 양봉이 나와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고요. 자, 미증시 체크를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뉴스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초대형 M&A 추진 속 단독점 논란과 주가 급락. 네. 넷플릭스가 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영화 스튜디오와 또 HBO 맥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해리포터 시리즈,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와 배트맨 등 유명 컨텐츠의 소유주가 될 예정이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을 한 게 있었었죠. 심각한 회의론으로 보고 있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반독점 규제 승인에 대해서 매우 확신이 있다는 보도가 더 나오기도 했어요. 네. 음, 넷플릭스가 지불하는 금액은 가치 파괴적이며 구독자 중복이 상당하다. 사실 글쎄요, 뭐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넷플릭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만 구독을 하진 않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디즈니 플러스도 하고, 티빙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쿠팡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구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구독자 중복이 상당하고 또 스트리밍 매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적정가치 추정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M&A 소식 직후에 넷플릭스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예. 워너브라더스는 4% 올라갔어요. 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자, 메타는 예산 삭감 검토에 주가 강세 지속이라고 나왔는데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돈안 되는 메타버스 그만해라. 어? 돈 안 되는 메타버스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돈 되는 거 해라. 예. 급등이 나오고, 이제 금요일 날 급등 출발했다가, 갭상도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메타가. 금요일 날, 이 음봉을 다시 상당 부분 만회해주는 이런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인텔이 있었었죠. 인텔. 네, 인텔이 호재 뉴스를 등에 업고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했다가 이제 목요일 날 장대음봉을 맞았었거든요. 인텔이 짱tem봉을 맞았단 말이에요. 짱tem봉을 맞았고 이렇게 금요일 날 주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마감했어요? 도지 캔들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 양봉이 나왔어요. 좋지 않아요? 일단 두 개의 캔들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여전히 하락 기운이 좀 높은. 그러니까 그나마 맥점은 지켰어요. 맥점은. 네, 맥점을 지켰는데 맥점을 지키려면 통통한 양봉으로 지켰었어야 되는 건데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아무튼 고점에 물리는 분들은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니다. 네. 통통한 양봉이었으면은 다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인텔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인텔이 어땠냐면 지금 자 인텔 어디냐 여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려버린 거죠. 이게 좀 아쉽다 이 말이에요.
통통한 양봉이 됐었으면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달려서 어찌됐건 아직은 그러니까 일봉만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밀려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금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월요일까지 주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가가 급락했다가 기술적 반응이 나오면서 이 지지라인 테스트가 나온 거예요. 리테스트가 나오고서 저항 받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좀 약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지라인 때가 이쯤 돼요. 이쯤이 나름대로 지지라인 때인데 여기는 그나마 아직 깨진 않았어요. 근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참고만 하시고, 네. 혹시 보여 주신 분 계시면 참고하시고. 자, 인플레이션 둔화 데이터, 다음 주 페드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졌다. 어제 그 발표가 있었어요. 자정에 보시면, 자, 9월달 데이터죠. 근데 셧다운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늦게 나온 건데요. 네, 보시면은 PC가 발표가 됐잖아요. 9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PC 전년 대비는 지금 2.8%로 낮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보다. 그죠? 네, 그리고 전월 대비는 컨센 보합이고요. 네.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이거 잘 나왔죠? 예, 인플레이션 기대치, 인플레이션 5년 예상치,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올라갔고, 어제 나온 지표들은 다 좋았어요. 물가 데이터도 괜찮았고, 미시간대 관련 지표들도 괜찮게 나왔고, 그죠? 어제는 정말 정말 딱 호재스럽게 지표가 잘 나왔던 거죠. 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자, 백악관발 페드 의장 불안감, 채권 금리 상승 촉발, 국채금리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자, 미시간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헤셋, 지금 차기 의장으로 사실 뭐 지명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차기 의장은 헤셋이다. 사실 윌리엄스가 조금 섭섭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페드 차기 의장을 노리고서 윌리엄스가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이제 헤셋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자, 헤셋이 셧다운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은 내년 1분기엔 더 강하게 반등할 것이고 이런 상황은 페드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하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네, cautiously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 이 뉴스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마 11시였나요? 네,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표현을 쓰고 나서 썼다라는 보도가 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 조심스럽게 인하. 그러니까 헤셋은 여러분들 트럼프의 사람이죠. 완전 트럼프 편이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강력한 금리 인하거든요. 예전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었고 헤셋은 그 누구보다도 그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헤셋이 어제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물가 상승이 되겠죠. 그죠? 인플레이션 재점화. 이런 것들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어제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은 급락이 나왔다. 하지만 역시나 다시 또 급반등이 나오긴 했죠. 어제 그러니까 햇셋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아니에요. 다만 햇셋이 중요한 이제 영향력을 서서히 왜냐면 차기 의장으로 거의 뭐 낙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제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트 하나에도 나스닥 성분이 급락을 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튼 다음 주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사실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뭐 페드워치 상에서도 여전히 80%를 훌쩍 넘는 확률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랬고요. 네. 자, 금리 인하 확신 속 내년 전망 갑론을박.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뭐 몇 번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서로 각기 뭐 다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죠.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파월 의장이 경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지침에서 벗어나는, 즉 파월은 항상 뭘 얘기했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그래서 항상 신중한 어떤 이런 스탠스를 취해왔었었는데 기존 지침에서 벗어나는 매파적 전망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 그죠? 네, 그리고 이에 따라 시장이 1월 이내에 더 공격적으로도 베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 안 좋잖아요. 고용이 너무나 망가졌으니까요. 그죠? 고용도 망가졌고 물가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되거나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하기에 너무 좋죠.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 솔직히 금리 인하 못해요. 그런데 관세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건 조금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자, 유명한 사람이죠. 네, 마이클 하트네, 밴쿠버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네. 이 사람이 비둘기파적 인하가 단행되면 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암시하거나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연말 랠리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전 충분히 동의해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죠? 금리 인하는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혹은 이미 안 좋을 때, 그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고용시장이 많이 꺾였죠. 네. 역시나 지금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경제가 안 좋거나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 인상은 경제가 뜨거울 때, 많이 달아올랐을 때, 그럴 때 식혀주는 역할을 시켜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얘기하는 게, 하트넷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연준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셧다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어제 나온 물가 데이터는 9월 달이잖아요. 10월 달과 11월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일부, 안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직 있어요. 네. 10월 달 건 일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금리 날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 어. 그러니까 이것은 연준도 지금 경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경제가 너무 좋을 것 같으면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조금 불안불안한 요인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자, 채권 금리 상승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될 때는요. 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럴 때는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잘 보세요. 자,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 발행되는 채권들의 금리 또한 수익률 또한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국채금리 이자가 쿠폰이 5%짜리가 있다고 쳐요. 지금 현재 국채 A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얘는 5%짜리 쿠폰입니다. 1년에 5%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가 3%대가 됐어.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한 이후에 발행되는 국채는 국채 B라고 할게요. 얘는 1년 이자가 예를 들어서 3.5%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얘는 3.5%고 기존의 국채들은 5%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훨씬 더 수익률 좋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가격에 뭐가 붙어요? 바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프리미엄이.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야, 금리 인하 거의 확실해. 그러면 그래? 그럼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이미 발행된 국채들은 프리미엄이 붙겠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소리 뭡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 국채는 가격과 금리가 반대인 거 아시죠?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5%짜리 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5%짜리 국채 가격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국채 금리 10년물을 보게 되면 자, 금리 인하를 앞두고서 어떻게 됐어요? 쭉 급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죠? 예.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도 금리 10월 말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었죠.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국채 금리가 또 급락을 하죠. 왜 그래요?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야,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지금 사야 돼. 국채 사야 돼. 수요가 막 몰려.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아주 심플한 원리죠. 네,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얘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원리, 그게 원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될 때는 보통 국채 금리도 떨어져요. 그죠? 떨어진다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하트넷이 지적하는 대로 금리 상승을 촉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니,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금리 상승이 나온다? 왜 그럴까요? 얘가 하트넷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네. 이것도 너무나 심플해요, 여러분들. 자,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쉽게 말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뭐냐면 국채 금리가 보통 올라갈 때는 어떠한 배경 때문에 올라가느냐?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도 떨어진다. 수요가 왜 떨어져요? 금리 인하에서 지금 채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데 수요가 왜 떨어져요? 바로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하락분은 충분히 나왔어요. 선반영이 됐잖아요. 선반영이 된 것도 있을 뿐더러 이제는 헤셋이라고 하니까 다음 차기 의장이 헤셋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헤셋을 지명한 순간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헤셋은 트럼프의 사람이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 올해 금리 인하에 이어서 내년 헤셋이 되고 나서도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야, 그럼 내년에 금리 더 올리겠네? 야, 그럼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 않겠어? 어?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을 때는 왜 국채 수요가 왜 떨어집니까?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인플레이션은요, 곧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이걸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오르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맞죠? 네,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채를 사면 현재 국채 수익률이 5%라 쳤을 때 인플레이션이 향후 6%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얘는 실질적으로 그보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은 5%였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5%보다 낮은 실질적으로 5%보다 낮은 수익을 얻게 됨. 그래서 야,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국채 굳이 살 필요 없잖아. 지금 국채 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지금 내가 보장받는 이 5%라는 쿠폰은 제 값어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특히 장기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물이니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연준 의장 한번 바뀌게 되면은 뭐 1개월, 2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 오래 가잖아. 몇 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헤셋이 지금 될 게 확정이 됐다, 거의 뭐 확실시 되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서 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명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버린 거죠. 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트넷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채권 금리 상승을 촉발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얘는 뭐 헤셋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비중립파적 인하가 단행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랑 뭐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결국 결론은 똑같은. 저 또한 마찬가지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찍었고 어떤 이런 내용 측면에서도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국채 금리가 사실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썩 좋을 것은 없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가 과거 7명의 신임 페드 의장이 지명된 이후에 3개월 동안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었다. 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아서 번즈, 그리고 얘가 윌리엄 밀러죠. 하나 더, 그죠? 윌리엄 밀러, 폴 볼커, 얘도 그린스펀, 음, 그리고 뭐 버닝키, 앨런 파월까지 해가지고 이 7명의 의장들이 지명되고 나서 여기 지명되고 나서 이 국채 수익률이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78bp 올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BP 베이시스 포인트는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5bp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0.25%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실제로 국채 금리가 올라갔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0%죠.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폭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버냉키까지는 제법 올라갔어요. 근데 옐런과 파월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번스, 밀러 뭐 요런 얘네들이 이제 됐을 때는요.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특히나 번스, 밀러, 볼커 때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기였었어요. 그 당시에. 네, 특히나 번스랑 밀러 얘네 둘이 지명될 때는 그때가 그 경제가 어땠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경기는 침체 국면인데 물가가 올라가. 보통은 경기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물건 안 사요. 수요가 떨어져서 물가도 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최악인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최악인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음. 그런 국면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던 그런 때였다 보니까 번스나 이제 밀러가 지명될 당시에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었죠. 거기서 아무래도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결국 너무나 경제에도 안 좋긴 했지만 결국 그래도 물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가 지명될 당시에 금리가 더 올라가겠구나 해서 실제로 이 국채금리도 올라갔었던 그렇게 된 거고요. 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던 것이고, 폴 볼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그죠? 예, 인플레 파이터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폴 볼커는. 볼커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진짜 많이 올라갔죠. 지명되고 나서 211bps 그 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1%입니다. 2.11%가 올라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죠. 네, 금리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무려 11%를 넘었을 정도로 물가가 완전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야, 볼거가 물가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겠지? 음? 실제로 금리도 올렸지만은 올리겠지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긴축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린스펀과 버냉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사실 그나마 이제 경제가 호황기예요. 경제가 그나마 괜찮을 때입니다. 네. 완전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 그럴 당시여가지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이 원래는 뜨거운 경제를 식히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얘네가 이제 얘네를 바뀌고 나서 경제가 좋으니까 조금 이제 좀 식혀주겠지? 특히나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만은 레이건 대통령 당시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레이건노믹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좀 뜨거웠어요. 뜨거워가지고 그때 경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겠고 버냉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때 아시겠지만은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증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증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집값은 막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아래 막 경기가 폭주하던 그런 때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버냉키가 이제 이 어떤 거품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또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옐런과 파월 때에는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느냐? 지금은 이때는 이제 뭐 거의 뭐 뉴노멀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좀 이제 정상화되던 약간 그런 시점.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겪었죠 한번. 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증시도 많이 올라왔고 경제도 많이 정상화가 됐던 실제로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었었죠. 네. 어쨌거나 경제가 많이 정상화됐던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그때 201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2013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버냉키가 맡고 있을 때인데 2013년도 6월 달에 버냉키 텐트럼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버냉키 텐트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버냉키가 그때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 네.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시장이 발작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2013년도 6월 달에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2013년도 옛날입니다. 이제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보이시죠? 갑자기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양적 완화 중이었어요. 2008년도 이후에 계속 QE, 계속 양적 완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버냉키가 양적 완화 규모를 서서히 줄이겠다라고 하는 텐트럼, 발작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버냉키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완전 그냥 폭락을 했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얘 다음에 옐런이 맡았는데, 옐런이 맡았을 때는 이미 텐트럼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시장도 급락을 하고, 그죠? 네, 시장도 급락을 하고 이미 텐트럼에 의해 가지고 다 터질 게 다 터졌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공포가 이미 소진이 됐던 거예요. 음. 소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옐런이 맡았을 때는 그런 어떤 금리가 예전만큼 금리가 많이 오르진 않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도 그러니까 옐런이나 파월 자체는 둘 다 약간 완화적인 인물로 통했죠. 네. 옐런은 특히나 초비둘기파였었고 그래서 옐런의 뒤를 이어서 파월도 마찬가지 뭐 그게 뭐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지? 이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셋이 될 거잖아요. 그죠? 햇셋이 뭐 거의 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미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글쎄 이미 움직이고 있죠 벌써 그죠? 이미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명한 거나 마찬가지고 국채 금리는 벌써 반응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뭐 예전만큼 폴 볼커 때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 옐런이나 파월 때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 피셜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 산타랠리가 시작이 된다면은 이제 현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라는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세제 개편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중산층 소비를 기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또 주가 상승으로 이미 이익을 보고 있는 부유층, 초고소득층들의 얘네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하라라는 조언이 있었었고요. 어, AI 논의는 대부분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AI를 활용을 해서 실제 매출을 늘릴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기업들. 결국 실적이 나오느냐, 결국 숫자로 증명되느냐, 숫자가 찍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기업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자, 상원의원들 초당적으로 중국의 첨단 칩 판매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너무 중요합니다. 브로드컴과 오라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지난번에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 실적은 별로였는데
이제 그 가이던스 측면에서 엄청난 수주 잔고가 뭐 지금 확보되어 있고 막 엄청 되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폭등을 했었었죠, 오라클이. 그죠? 지금 다 급락을 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로 급락을 했어요, 오라클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대부분 올랐죠. 대부분 올랐습니다. 오라클도 대부분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오라클 실적 관전 포인트는요, AI가 진짜로 돈이 되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느냐, 얘네 재무 상태가 버텨주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과 또 수주 잔고가 유지가 되는지, 지난 분기에 발표했었던 가이던스에서 수주 잔고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캐펙스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또 향후 가이던스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숫자는 별로였는데 가이던스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가이던스가 중요하겠고, 앞으로 투자는 계속 늘리면서 수익성은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CEO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AI 관련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지수의 방향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픈 AI 내부 평가에서 제미나이 3를 넘는 것으로 나타냈던 추론 모델 챗 GPT 5.2가 이제 9일날 공개가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과연 제미나이를 누를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졸츠 나오고요. 또 PPI도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자. 자,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오늘 뉴스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죠? 자, 이제 미증시 체크를 해볼게요. 비트코인도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은 어제 급락을 했죠? 그죠? 비트코인 어제 급락을 했는데, 딱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뭡니까? 황금 맥점을 제가 여러 개 제시해드렸었던 황금 맥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1차가 93,330, 2차가 94,400이었었잖아요. 둘 다 황금 맥점이에요. 제가 자석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그랬는데 93,000원 찍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4,000까지도 보자 그랬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은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못 미치고 빠지면 익절을 하거나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못 미치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제가 롱뷰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때도 제가 롱뷰 말씀드렸죠. 이때도 롱뷰, 이때도 롱뷰, 그죠? 그래서 수익이었던 분들은 아마 익절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거나 여기 94,400 못 미치고 빠졌다라는 점이죠.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밀릴 자리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빠졌기 때문에 밀릴 자리에서 밀렸다. 이렇게 되면 저는 숏뷰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저는 오늘 기준으로 숏뷰예요. 오늘 기준으로는. 숏뷰고, 숏뷰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숏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리테스트 나오게 되면 한 9만 한 500에서 9만 600 전후?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몇 시입니까 지금? 14시 24분이죠? 숏뷰 반등시에 저라면은 반등시에 9만 500에서 9만 700 9만 700 북은 숏뷰. 손절은 당연히 너무 많이 올라가면 손절해야죠. 9만 1,700 9만 1,700 북은 손절선. 그리고 목표가는 만약에 숏으로 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어디가 되냐면 87,000 87,450부근. 87,450부근.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황금 맥점이 87,000여기에요. 추가 하락 시 87,013부근 황금 맥점입니다. 까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비트코인은 숏뷰고요. 자, 미증시 볼게요.
어제는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적중했죠. 어제도 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금요일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본장이 25,755 강력 돌파 시에는 2차 저항 때 835 부근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 비중 축소해야 된다.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 비중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 835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827 찍고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팍 빠졌죠.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리고 25755 부근에서 여기 부근에서 투매가 나오게 되면 투매 나왔죠. 투매가 나오게 되면 어디? 25656 황금 맥점 부근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 찍었죠. 바로. 투매 나오면서 바로 찍어버렸죠. 황금 맥점이다 보니까 여러 번 지지 테스트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지지 테스트 세 번 받으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결국 어제도 다 적중을 했다. 신기하죠? 이런 것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식이 쉬운 게 아니라고.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신뢰에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식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실력은 좋아져요. 하지만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또 혼자 매매하다가 해보면은 손실도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매매해서 손실 볼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가입을 하시라고요. 가입을 하셔서 리딩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저 실계좌도 다 공개하잖아요. 네. 실계좌 공개하면서 리딩 하지 않습니까? 수익 나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죠? 수학, 영어만 학원 다니지 마시고, 자녀분들 그런데 학원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식 배우고 하세요. 주식 학원 다니시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증시 볼 건데요. 근데 어제는 그래서 저는 주 맥주에서 빠질 것을 보고 숏을 잡아서 먹고, 마이크로 나스닥 한 계약으로 14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났고, 공식 리딩 기준입니다. 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 미국채 금리가 바닥 찍었다라고 본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주봉이 쇼타임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20주선 근접을 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핑크블루 시그널 라인이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블랙 라인까지 돌파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여기 주봉입니다. 위에 있는 게 주봉이에요. 자,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쇼타임 나오죠. 황금 맥점 쇼타임. 여기를 쌍바닥으로 돌파를 한 거예요. 외바닥보다 쌍바닥이 더 신뢰도가 높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 실제로 과거에도 보시면 여기 쇼타임을 돌파하면서 급등. 여기도 쇼타임을 돌파하면서 급등. 이제 여기도 쇼타임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단기간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돌파했잖아 쌍바닥으로. 그러니까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주봉상 120주선에서도 지금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상 보시면은 핑크 라인이 위에 올라가는 게 정배열이에요. 블루가 위에 있는 거는 역배열이고. 그래서 역배열인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통. 여기도 보세요. 역배열이죠. 블루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 올라갔다 보니까는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역배열에서 또 돌파가 나오니까 또 밀리잖아.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역배열을 아예 돌파도 못했어요. 여기도 역배열 돌파 실패. 근데 이제 이게 정배열로 전환된 거야. 올라갈 준비에 마친 거죠. 쉽게 말하면.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국채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지금 현재 국채 수요가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사려고 할 거다. 왜? 해셋이 확실하니까. 내년에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머리가 아프네. 잠시만요. 창문 좀 문을 열어야겠다. 머리 아파. 아무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부. 네. 실제로 과거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금리 인하와 한번 연관지어서 볼 때, 자, 7월 30일에 동결을 했을 때는 금리 동결입니다. 동결했을 때는 얘가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네, 급락을 했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될 때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왜? 기존 국채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기존 국채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을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국채를 산다고. 국채 수요가 올라간다고. 올라가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때도 동결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사람들이 국채를 샀어. 샀는데 동결을 했어. 반등이 나왔어. 그죠? 네. 그다음에는 10월 30일 날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전에도 인하 기대감으로 또 국채금리가 빠졌어. 그리고 인하하고 나서 제로 소멸로 반등이 나온 거야. 그죠? 그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FOMC 회의 전에 어찌 됐건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음 주가 금리 인하인데 이미 벌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패턴이 달라졌죠. 그죠? 패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데 벌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국채금리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이 말이야. 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 여튼 제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 플러스 경제에 대한 낙관. 보통 국채는 언제 삽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잖아요. 특히나 미국채는 세계 최고로 안전한 자산이죠. 금과 더불어서. 경제가 안 좋거나 어떤 미래에는 불확실성이 클 적에 국채를 사는데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일단은 햇셋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플러스 경제에 대한 낙관. 경제가 지표들 발표되는 거 보니까 야 경제가 괜찮은데?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닌데? 너무 괜찮은데? 이런 거죠 지금. 음.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나스닥 본장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이 여기 맥점 시초가가 딱 이 맥점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와줬고요. 근데 여기 고점과 고점 이어보면은 저항선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저항받고 딱 빠져버린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몸통이 좀 얇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항대에서 밀렸기 때문에 몸통이 얇은 걸로 봤을 때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 본장 나스닥 100지수 본장을 보면. 자, 근데 분봉을 보게 되면은요. 보시면은 이 핑크색 시그널이 제가 패닉 리버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패닉 리버설이 어제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바로 패닉 리버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숏을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이 패닉 리버설이 나왔을 때 핑크색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당장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되게 위협적인 음봉이었거든요. 60분봉 음봉이 특히나.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지킬 자리 지켰다. 30분봉도 마찬가지 20선 20선 지지받은 거예요. 패닉 리버설 이후에 20선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해요. 여기도 보세요. 리버설 이후에 20선 지지받고서 반등이 나오죠. 전고점을 바로 돌파한 건 아니지만 쌍바닥 토징 조정이 나왔지만 어찌됐건 반등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60분봉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패닉 리버설 나오고 나서 투매가 나왔는데 20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잖아.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제는 솔직히 종가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일단은 짝대 음봉 나왔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었는데 종가 보니까 버틴 거야 얘가.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봉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1봉만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였잖아요. 윗꼬리가 길어서. 근데 분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살아있다. 물론 이 패닉 리버설이라는 시그널이 없는 투자자들,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저만 있죠. 네, 이런 시그널이 없는 분들은 봐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다. 아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봉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분봉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진짜 시황 브리핑 여러분들 디테일 죽이지 않습니까? 퀄리티 좋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몰라. 이게 이렇게 퀄리티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영상 촬영하면 녹화를 하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하니까 지루한 거죠. 네. 뭐 재밌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진지한 내용이다 보니까 안 봐 사람들이. 예. 진짜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 제 이 퀄리티는 진짜 조회수 진짜 최소 몇만 이상 나와야 되는 그런 퀄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저 누굽니까? 전인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전인구. 전인구가 나와서 하는 내용들 솔직히 그냥 뉴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읊어주는 거잖아.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전인구는. 그냥 이슈가 되는 거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데 그 누구나 너무 쉬운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예측도 거의 다 틀리고. 어.
근데 그런 것들도 막 몇만 이상 나오잖아요. 10만 이상 나오잖아. 진짜 좀 제 영상이 터져 줘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속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이거 올려봤자 유튜브 올려봤자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니까 이거 마케팅도 안 되고 마케팅할 여력도 없고 어? 너무 혼자 빡세게 살다 보니까 예. 아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이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쇼츠로 만들고 진짜 편집해 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 해 가지고 내보내면은 참 좋을 텐데 제가 아시겠지만 혼자도 이렇게 분석할 것도 많고 리딩도 해야 되고 낮에도 주식 리딩하고 밤에는 해외 선물 리딩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예. 제가 쇼츠까지 만들고 하면 제가 언제 쉽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죠? 쉬자고 하면 되지. 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체력이 후달려서. 아무튼 이 좋은 퀄리티 영상 진짜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열심히 하잖아요. 지인분들께 좀 많이 해주시고 SNS 하시는 분들은 저 좀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 나침반 퀄리티 좋잖아요. 그죠? VIP 클래스도 정말 수익 잘 나고 있고 황금 나침반도 수익 잘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짜. SNS 여러분들 뭐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지인분들 좀 적극 홍보 좀 해주시고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네. 퀄리티 진짜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을 볼 건데요. 선물 1봉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롱타임 맥점을 돌파했어요. 얘는 본장에 비해서는 몸통이 조금 통통하죠. 그나마 좀 안정적인 느낌이랄까요. 예, 괜찮아요. 분봉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 얘도 60분봉. 보시면은 60분봉이 여기 쇼타임 나오죠. 쇼타임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 성공. 제가 그 추천주 브리핑 할 적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쇼타임을 빨리 돌파해주고 지지를 오랫동안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 그죠? 예. 그래서 60분봉 잘 끝났고 그리고 2시간 봉 여기서도 펜리버설 나오고서 투매가 나왔지만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정적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캐닝 리버설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고점 돌파가 무조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캐닝 리버설 이후에 지지를 받더라도 전고점을 넘긴다는 보장이 없다. 아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보시면은 나오고서 20선 지지받아 반등이 나왔지만 전고점 돌파 못하고 다시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는 것도 말이 되고 돌파 못하고 빠지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는 신만이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네,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잠시만요.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사실 뭐 그건 프리장 나스닥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25,745에서 네, 나스닥 분장 반등시 25,745에서 25,770부근 강력 저항대 형성입니다.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네, 저항받을 확률이 그러니까 저항받는다는 게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분봉 파동상 그러니까 단타 입장에서 뭐 선물이라든지 뭐 그 ETF 단타 감점에서 여기 도달하게 되면은 일단은 하락 파동 나올 확률이 꽤 높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면 60분봉 기준으로 만약 강하게 돌파해준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일단 여기는 강력 저항대 형성입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월요일 날도 롱뷰입니다. 네. 어제도 롱뷰였지만은 오늘도 롱뷰. 어제 제가 그 우리 VIP 회원님들께 뭐라 말씀드렸냐면 케빈 에셋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급락했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저 롱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롱사인을 드렸어요. 매수엔 드렸는데 안 잡혔어. 안 잡히고 급등해버린 거야. 너무 아까웠어. 네. 그래서 저는 급락을 했을 때도 롱뷰 본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롱 적중을 했고 저는 오늘도 여전히 롱뷰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자, 제 영상 도움 되셨으면 하트,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누르는 거에 인색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